정년 퇴임 후 2년, 저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붓을 쥐었을 때 제 손이 떨렸던 건 나이 탓이 아니었을 겁니다. 20살, 꿈꿨던 화가의 삶을 늦게나마 시작한다는 벅참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 끔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집이, 제 그림이 모두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문으로 길게 쏟아지는 봄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붓을 물감에 찍어 캔버스에 툭 하고 점을 찍었습니다. 벌써 정년 퇴임 후 두 번째 봄이었죠. 교직 생활 30년을 버티게 해준 경기도 예곽의 이 단독주택, 해솔당. 저는 이 집을 남편과 함께 짓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집 뒤뜰에는 남편이 심은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소나무 그늘 아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미자 선생님, 그림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이젠 화가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화실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제 작업 공간의 동네 친구 명숙 씨가 들어섰습니다. 에이, 무슨, 그냥 소일거리죠.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는데 이제야 슬쩍 흉내만 내보는 겁니다. 평생을 어머니, 선생님으로 불렸지만 화가 정미자라는 이름은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솔당의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아들 강민호와 며느리 윤수진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온 겁니다. IT 스타트업 대표인 민호는 평소 같으면 주말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는 바쁜 사람이었죠. 수진이 씨는 항상 시어머니인 저를 어려워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과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요즘 사업이 좀 잘 풀려서 마음이 가볍더라고. 민호는 들어서자마자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민호의 너스레에 웃었지만 민호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주방에서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떡 사왔어요. 요즘 힘드신 일 없으시죠?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랑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그것도 이토록 살갑게 군 적은 없었으니까요.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호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식탁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사진들이 가득했죠. 어머니, 제가 이번에 최첨단 스마트 농장 투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부 지원도 확실하고 2년 안에 투자금의 최소 3배는 회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호는 이미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죠. 번번이 큰돈을 날리고 저에게 손을 벌렸던 민호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 또 사업한다는 소리니? 엄마는 내가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투자는 이제 그만하고. 제 말이 끝나자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민호의 눈빛에서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욕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내 애처로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기회.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민호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민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가 요즘 밤잠도 못 자고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어요. 해솔당이 정말 좋은 자리라서 이걸 담보로 큰 투자를 시작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해솔당. 그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해솔당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전부이자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죠. 민호야, 이 집은 안 돼. 아빠와의 추억도 있고 이건 내 노후 자금 전부란다. 민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해솔당 매각을 전제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보가 아니라 매각입니다. 그래야 자금이 빨리 돌아요. 대신 제가 어머니를 위한 최고급 요양타운을 마련해 드릴게요. 충남 산골에 지어진 전원형 타운인데 병원 시설도 완벽하고 개인 작업실까지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제가 한 달에 2번씩 꼭 찾아뵐게요. 개인 작업실. 민호는 제 꿈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위험 신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미소는 너무 컸고 민호의 간절함은 너무 급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해솔당을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해솔당을 둘러보고는 이 집이 가진 가치에 대해 흥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찾아와 모든 서류를 준비해왔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놓고 민호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킨 적은 있어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은 없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 산골 요양타운으로 모시는 건 어머니에게 최고의 환경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민호는 요양타운 홍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잔디밭, 미술치료실, 정갈한 식사. 마치 꿈 같은 곳이었죠. 아들의 눈빛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였죠.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해솔당을 내주고 아들의 장밋빛 미래를 샀던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넘겨준 것이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안전장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들의 간절한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갑고 잔인한 배신을요. 며칠 후 저는 낯선 요양타운으로 향하는 아들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곳이 제 안식처가 아닌 저를 고립시키기 위한 감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솔당을 떠나온 지 일주일. 아들이 약속했던 타운은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은커녕 좁은 시멘트 바닥이 전부였죠. 이유진 산골에서 저는 매일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그가 저를 이곳에 가두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짐을 푼 곳은 충남 예산 예곽의 청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고급 전원형 요양타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여긴 홍보 영상이랑 많이 다르구나. 작업실도 없고 창문도 작고 좀 오래된 것 같네. 민호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어머니, 시설은 좀 오래됐어도 공기 좋고 어머님 또래분들이 많아서 예롭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타운이
지금 리모델링 직전이라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최고급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곧 인테리어 전문가를 보내서 어머님 방부터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민호는 잔금 처리를 위해 서울에 급히 올라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급한 강의가 있다며 민호를 따라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은 눅눅하고 어두웠습니다. 창밖은 병풍처럼 서 있는 높은 산뿐,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솔당의 소나무 향 대신 알 수 없는 낯선 냄새가 이불 속까지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함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튿날 저는 시설 관리자에게 개인 작업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작업실 말씀이십니까? 저희 타운에는 미술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어르신. 그냥 식사하시고 산책하시고 TV 보시는 게 다예요. 관리자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착각했겠지. 민호가 곧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줄 거야.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왜 전화를 안 받니? 여기 시설이 좀 많이 불편하구나. 언제쯤 다시 올 수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솔당을 팔아넘긴 돈이 이제 아들의 투자에 쓰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안감은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집을 내줬나. 아들이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민호에게 분노 대신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고 수진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운 사람들에게 핸드폰이 잘 터지는 곳을 물어봤습니다. 타운이 너무 외진 산골에 있어 통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가 가진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타운 매점을 운영하는 젊은 직원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혹시 젊은이, 잠시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급한 일이라서요. 저는 직원의 핸드폰을 빌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도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강의 중이라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강의 중일 리 없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불안감은 유혹으로, 유혹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운의 공동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방으로 짐을 배달했던 용달차 기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어머님 방 짐 다 옮기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무슨 서류 뭉치를 버리고 가셨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챙겨놨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갖다 드릴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서류 뭉치.
수진이는 왜 저의 짐을 정리하면서 무언가를 버렸을까요?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저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외로운 타운에서 저는 홀로 아들이 파놓은 덫에 갇혀버렸다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달차 기사가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펼쳐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강민호 사업 실패비 총액 7억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솔당 잔금 10억, 빚 청산 후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신규 스마트 농장 계약금 명목으로 유용 및 은닉 처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의 집은 이미 팔렸고 아들의 스마트 농장 투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해솔당을 팔아 자신의 빚을 갚았고 남은 돈마저 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꾸민 완벽한 배신의 무대인 이효진 산골에 버려진 겁니다. 저는 억지로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짐승 같은 절규였습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저는 문득 이 서류를 버린 수진이의 의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수진이는 저에게 마지막 양심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냉철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안식처를 팔아 사기를 쳤다는 사실보다 봉투 안에 구겨져 있던 며느리의 짤막한 메모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방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진이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엄마로 남아선 안 된다는 것을. 살려면 싸워야 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손에 쥔 채 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사업 실패비 총액 7억 8천만 원. 해솔당 잔금 10억, 빚 청산 후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신규 스마트 농장 계약금 명목으로 유용 및 은닉 처리. 저를 속였습니다. 아들의 최첨단 스마트 농장은 허상이었고 해솔당을 팔아야 했던 이유는 사업 재기가 아닌 이미 쌓인 빚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노후 자금과 안식처는 아들의 무능과 욕심을 메우는 데 쓰였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자기 비하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헌신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던 저였는데 결국 저는 아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필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는 꼭 불태우세요. 민호 씨가 해솔당 잔금 계약금 인출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부탁이니 더 이상 저희의 일에 방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양심이자 동시에 저를 향한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수진이는 남편 민호의 범행에 동조했지만 끝내 이 서류를 불태우지 못하고 짐 속에 숨긴 채 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저를 고립시켰지만 죄책감 때문에 완전한 범죄자가 되지는 못했던 거죠. 방해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이 문구는 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밥도 먹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남은 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집도, 돈도, 아들도 없다. 나는 누구인가? 절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때로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힘을 줍니다. 저는 한참을 울고 난 뒤 눈물을 닦고 서류를 다시 펴봤습니다. 분노는 이미 냉철한 이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가 저를 가둔 이 감옥에서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타운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퉁명스럽게 외부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응급 상황 외에는 개인 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규정이에요. 저는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의 손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젊은이, 제발 딱 한 통화만 하게 해주세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마지못해 저를 건물 구석에 공중전화기로 안내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정태, 저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은퇴한 금융 컨설턴트였던 정태 오빠는 가족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거의 하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예부 세계이자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태 오빠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여보세요. 정태입니다. 낯설지만 분명한 정태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오빠 나 미자야. 오빠, 나 좀 살려줘. 민호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집을 팔고 나를 여기에 가뒀어.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정태 오빠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소처럼 냉정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해, 미자야. 울지 말고. 상황을 3분 안에 설명해봐. 해솔당은 팔린 거야. 누가 매입했어? 내가 지금 있는 곳 주소는 뭐야? 저는 숨을 몰아쉬며 민호의 빚과 해솔당 매각, 그리고 요양타운 주소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남긴 서류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정태 오빠는 제 말을 모두 듣고 나서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다. 그 서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이건 민호가 너에게 사기를 쳤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미자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도록 평소처럼 지내. 내가 24시간 안에 널 데리러 갈 거야. 핸드폰은 절대 사용하지 마. 지금 전화 끊는다. 정태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는 제가 잃었던 이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공중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붓을 들었던 저의 화가로서의 정체성처럼 저는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단호한 주연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눅눅한 방이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저를 굳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구원하러 올 혈육의 손길을.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임을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 정미자를 찾을 겁니다. 새벽 4시, 캄캄한 산길을 헤치고 정태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차에 올라타 이유진 요양타운을 벗어났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는 법정에 서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닌 사회에 돌려주겠다. 제 생에 가장 무겁고도 가장 해방감이 넘쳤던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낯익은 정태 오빠의 낡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제가 들키지 않도록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채였죠. 저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수진이가 남긴 서류 봉투와 지갑만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요양타운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실을 지나 타운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태 오빠는 차 문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처리할게. 오빠는 저를 조용히 위로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오빠의 차가 요양타운의 좁은 산길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마치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 오빠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오빠가 급히 마련한 은신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오빠는 저에게 상황을 냉철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해솔당 매각 잔금을 전액 인출했다는 기록을 확인했어. 내가 준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야. 지금은 민호와 수진이에게 연락하면 안 돼. 내가 사라진 걸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를 통해 민호가 유용했다고 예상되는 모든 금융자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부터 시작할 거야. 오빠의 말은 군더더기가 없었고 저는 그저 오빠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며칠 후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제가 사촌 오빠와 함께 사라지고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다 풀어드릴게요. 재발 소송을 취하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인 기만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정태 오빠와 변호사 옆에 앉아 민호와 수진이를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민호 측 변호사가 민호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어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양타운을 알아본 것이며 해솔당 매각은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정태 오빠가 놀라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더 이상 진실 공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와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엄마라고 작게 외쳤습니다. 제가 해솔당 매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들의 사업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은 저를 속이고 저의 노후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배신감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아들에게 남은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민호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마저도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유용한 자금을 포함해 제가 이 소송을 통해 되찾을 모든 재산은 미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늦깎이로 자신의 꿈을 찾고자 하는 노인들의 미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재산으로 아들의 빚을 갚는 대신 제가 잃었던 꿈과 정체성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민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집도, 내 돈도, 내 인생도. 하지만 너는 그것을 배신으로 갚았다. 나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빼앗아 간 것을 나 자신과 사회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내가 내게 남긴 것은 이 상처뿐이지만 이 상처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법정을 나서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이 단호한 선언은 그들에게 가장 큰 벌이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 대신 저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정태 오빠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구나. 내 뜻대로 해. 오빠의 그 한마디는 수많은 위로보다 값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볍고 홀가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솔당은 사라졌지만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정미자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캔버스는 이제 막 펼쳐진 겁니다. 70년을 남편과 아들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저를 깨웠습니다. 붓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해솔당은 없지만 저는 제 이름 정미자를 되찾았습니다. 72세 늦깎이 화가의 첫 개인전. 그곳에는 저의 슬픔과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태 오빠의 도움을 받아 작고 단출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의 남향 베란다는 저의 새로운 작업실이 되었죠. 해솔당의 넓은 마당은 없었지만 이곳은 오직 저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권과 관련된 권한을 잃었고 저는 그들이 유용했던 자녀 자금을 회수하여 미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예상대로 노인 미술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매주 복지관과 연계하여 늦깎이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쭈글쭈글한 손이 붓을 잡고 떨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2년 전 해솔당에서 제가 느꼈던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이제야 이걸 해보네요. 너무 좋아요. 어떤 할머니는 당신의 캔버스에 쭈그러진 무를 그렸습니다. 그 무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르치며 저 또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호나 수진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설립한 이후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아릿한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이제 저를 짓누르는 한이 아니라 저를 움직이는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정태 오빠는 재단의 운영이사를 맡아주었고 가끔 저에게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자야, 내가 미술 교육으로 노년의 삶을 바꾸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 그림도 점점 깊어지고 있고.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저도 몰랐어요. 저에게 이렇게 큰 용기와 단호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덕분에 저는 저의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2년 동안 저는 꾸준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의 캔버스에는 예전처럼 정적인 풍경이 아닌 강렬한 감정의 폭발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솔당의 소나무는 사라졌지만 그 소나무가 뿌리 내렸던 흙의 질감, 캔버스에 쏟아지는 날카로운 햇빛, 그리고 저의 내면에서 분출되는 색채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저의 첫 개인전 미자 화가의 해방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시회장에 걸린 작품들은 저의 삶의 파노라마였습니다. 해솔당의 황혼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집의 모습이었고, 고립된 정적은 요양타운에서 느꼈던 절망의 순간을 차가운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붉은 뿌리였습니다. 배신으로 산산이 부서졌던 저의 자아, 그 조각들이 다시 단단한 붉은색 뿌리가 되어 땅속 깊이 박혀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개인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술계의 평론가들은 저의 그림에서 노년의 해방감과 한국적 정서인 정과 한을 극복한 단호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호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은 제 그림 속에서 자신의 삶의 희생과 용기를 발견했을 겁니다. 전시회장 한 구석, 저는 수많은 축하 인파 속에서 홀로 서서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뒤에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림들이 정말 멋있어요. 특히 붉은 뿌리를 보니 그때 제가 버렸던 서류가 생각났어요. 제가 비겁했지만 어머니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다만 연민과 함께 잔잔한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도 민호에게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안다. 너도 이제 내 안에 붉은 뿌리를 찾아.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라. 저는 수진이에게 짧게 말하고 다시 그림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전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 또한 저처럼 해방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와 빽빽한 도시의 풍경. 해솔당은 사라졌지만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 집은 그림과 붓으로 가득한 온전히 저만의 해솔당이었습니다. 72세의 늦깎이 화가, 정미자. 저의 삶은 배신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혹시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과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붓을 드세요. 혹은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장 힘든 시기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낼 겁니다. 헌신은 그만,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